네, 안녕하세요. 임진현입니다. 두 번째 강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대로 공유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장은 이제 물질과 측정입니다. 이제 물질과 측정,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또 한번 약간 가볍게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좀 서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되고 있나 계속 봐야 돼서 이제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물질과 물질의 분류,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여러분, 물건으로 치면은 사과, 참외, 이런 것처럼 얘들은 다른 애들이잖아요. 다른 과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질도 이제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측정,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뭐 당도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근본이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변화라는 거는 어, A란 물질이 있고 B란 물질이 있으면 이제 C랑 D가 되는데 D로 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얘네들을 섞어서 C랑 D로 만드는데 어 그냥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라면을 만든다 칩시다.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섞임이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물리 변화지만 스프랑 면을 넣어요. 그래서 라면을 만드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열을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열을 안 주고 섞으면은 뭐 따로따로 놀겠지만 그것조차도 어, 화학 반응의 한 종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우리가 쓰게 되고 A 또는 B 거기에 따라서 이제 C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는 항상 그 변화를 측하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은 굉장히 근본 학문, 물리학이랑 화학은 그 좀 근본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되게 다양한 곳에 쓰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체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어, 척도를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죽어 있는 것들, 물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랑 화학 근본으로 우리들이 모든 자연계를 이해하고 그 도구를 대상으로 전기공학이든 화학공학이든 재료공학이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논하게 되면 물질이란 건 기본적으로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질이라고 우리는 통상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질량을 갖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 근데 일반적이 아니라 다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원자 배치도 결합이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우린 고체, 액체, 기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녹이면은
액체가 되고 끓이면은 기체가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물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어 누군가는 누군가는 빛은 그러면은 빛 이제 좀 물리학적으로 넘어가서 빛은 물질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라 하면은 빛은 이제 좀 애매모호한 영역이지만 이제 그거는 물질이자 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복합적인 개념은 안 들어가고 여기서는 어 우리가 지구상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이나 뭐 질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물이면 100%그 순수한 물일 거고 물이면 이제 H2O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꾸 물을 얘기하는데 물이면은 H2O, H2O로 X 그랬죠? 음. 그렇게 될 경우에 조성이 정해져 있고 얘네들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면 뭐 체내 흡입돼서 이제 사람의 그 생체 시스템을 유지시켜 주는 현상이 있을 거고 또한 어 뭐 물은 소금을 녹이고 등등 어 등등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고 이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에선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혼합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합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의 물질로 형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균형 잡히게 이제 뭔가 특정 패턴을 가지고 존재할 수도 있고 패턴이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더라.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걸 보게 되면은 과연 굳어 있는가? 그러면 고체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액체 또는 기체. 그럼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가? 액체는 예. 왜냐면 물방울이 맺히고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얘들이 맺히기 때문에 기체는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순수한 물질은 단일 원자로 되어 있는가는 원소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만약에 원소가 단일 원자가 아니라 뭐 A랑 B라는 원자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럼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합물이랑 혼합물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이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는 특정 패턴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물질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조금 그 분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의 패턴이 단일 원자가 아닐 경우에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하고 어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합을 공유하고 있는 A랑 B란 물질이 여긴 원소고 같은 조성비를 갖고 있는가, 전체가 같은 조성을 갖고 있는가, 용액 또는 합금이고 이제 아니오는 불균형 화합물.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조성이란 거 우리 전 아까 얘기 드렸죠. 조성이 정해져 있다. 조성이 이제 픽스돼 있을 때. 그래서 용액 또는 합금이고 얘네들이 고체면은 합금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용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그냥 분류만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이고 혹시나 헷갈리면 물어보시고. 원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순수한 물질로 쪼갤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소는 쪼갤 수 있어요. 있는데 순수한 물질로 쪼갤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포인트는 순수한 물질이란 단어가 맞아요. 만약에 이제 원소를 쪼개게 되면은 이제 핵,
그 엄청난 에너지 뿜으면서 분열이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소가 있으면은 원소를 쪼개게 되면은 원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있고 그러면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다 다양한 그 전자와 그 양이온, 양이온 수를 가지게 되고 이 원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을 만약 쪼갠다라고 쳤을 때 이제 원자가 있고 그 프로톤, 플러스가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존재할 텐데 네,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얘네들을 쪼개게 되면 쪼개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쪼개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게 되고 이건 더 이상 원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는 쪼개지지 않아요. 그리고 총 118 개의 원소가 있고 91 개는 자연에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볼 수도 있고 캐치할 수도 있고. 등록된 거는 그래도 150개 되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이제 뭐 118 개. 그리고 이제 친숙한 원소 우리 탄소 또는 구리, 알루미늄 뭐 금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탄소 계열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소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겠죠. 실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규소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데 쓰이게 되고 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납전지, 이제 납전지라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전지 이런 것들이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독성 때문에 미국이 사용 금지를 하지만 납은 사실 산업에서 어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뭐 중금속이긴 해서 사람들 이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랑 닿는 곳에서는 안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터리 이런 데도 납이 쓰이기 때문에 음 좀 매력적인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리콘 또는 납을 사용한다. 납이 이제 원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더라. 유명한 대표 주자다. 알루미늄도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철강 산업에 보면은 철 철강 재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어 물질들이 대부분 다 알루미늄 기반의 합금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구리는 이제 전선에 들어가고 연필 이런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소들과 결합을 통해서 이 물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결합에 대해서 또 배울 거지만 어 사실 원소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원소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결합을 이루고 결국에 결합이란 게 이제 체인 같은 거잖아요. 체인 즉 결합이 이제 길게 늘어지고 늘어지면서 그 얘네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특정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소마다 주어진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copper이라 부르고 Cu라는 단어를 쓰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원소 이름에서 따온 뭐 이제 한두 개의 문자로 하고 라틴어 이름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왜 구린 구리로 지었을까?' 하면은 실제로 그런 과학자들 이름이나 뭔가 사건 이런 거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걸 뭐 심심하면 아셔도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별자가 있고 꼭 이제 단어에서 안 따왔더라도 이제 라틴어나 다른 거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충 상식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 예민하실 수도 있지만 매우 이건 그냥 진짜 원소 주기율표 외우는 것만큼 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 풀기 위해서 쓰는 건 알겠는데 정말 외울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또는 음 이런 기준들 근데 너무 기초적이잖아요 사실. 어 뭔가 제가 말하면서 민망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원소 주기표는 외울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수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물질들 친숙한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철강에 쓰이는 이제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뭐 칼슘 여러분들이 체내 섭취하는 칼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어 뼈나 이런 것들 이제 치아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탄소 연필이라 얘기했고 탄소가 연필은 아니지만 이제 연필 재료 중에 하나, 수소, 철, 납, 마그네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분유 존재비가 뭐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어번던시라고 우리가 소위 칭합니다. 어번던시. 이 단어 이제 저보다 다들 잘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심심하면 어번던시라 제가 네. 뭐 나중에 제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외우기 오래 했어 갖고 그냥 뭐 한국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음 어번던시는 얼마나 매장돼 있냐. 그러니깐 우리가 만약에 존재를 굉장히 적게 하면은 이제 존재를 적게 이제 존재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넉넉하게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수가 낮으면은 여기서 수가 낮으면은 그 굉장히 희귀하다. 희귀하니깐 우리가 '이 물질은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금이랑 은은 굉장히 지금 희소한 물질이고 오히려 뭔가 규소, 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충족한 이렇게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왜 고려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어찌 됐건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원소를 논할 때 얘네들은 이제 지하 자원에 매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은 어 음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물질들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가 써도 절대 고갈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규소도 많고 우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규소 같은 거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면서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적은 것들 금이나 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되고 이제 굉장히 희소한 금속이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특정 식별자가 있고 기준으로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모든 물질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은 굉장히 희소한 물질이고 어떤 물질은 굉장히 넉넉하게 지구에 존재한다. 단순히 금속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쪼끔 희소한 금속들이 있더라.
우리가 컴파운드라는 단어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늦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 다음에 좀 빨리 가도 되니까. 일단 OT 주니까 너무 음 네. 혼합물은 화학적 특성 각각 유지한 2개 이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황산구리와 모래 이제 각각의 특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냥 얘네들 섞이는 건데 물리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섞인다라는 건 이제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물리적 믹싱, 물리적 믹싱. 근데 화 화합물의 그 성 형성과 대조적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얘네들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이 됐는데 왜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그 이온 그 전자들을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을 혼합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섞으면은 서로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균질 혼합물과 불균질 혼합물이 2개가 돼 있는데 이제 전체에 걸쳐 조성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잘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럼 불균질 혼합물은 전체적으로 조성이 일정하지 않다. 암석. 암석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뭐 파란색일 수 그 A란 물질일 수 있고 90%는 B라는 물질일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만약에 뭐 시험 질문에서 뭐 이런 질문 잘 안 하겠지만 어 뭐 라면 안에서 라면은 균질 혼합물일까 불균질 혼합물일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균질 혼합물에 섞이겠죠. 다 잘 퍼지니까. 근데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니지. 정확히 만약에 정확히 분류를 합시다. 라면에서 스프와 면은 어 어떤 그럼 스프와 면은 아마 그래도 잘 퍼져 있으니까 균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누군가 물어보는 거죠.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을 안 풀었어요. 뭐 풀면은 뭐 균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안 풀었어요. 그럼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불균질이겠죠. 뭐 비유가 웃기긴 한 비유가 좀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예시로 이런 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시험 문제에도 이런 거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균질 혼합물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잘 배열 있게 섞은 혼합물이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액은 이제 고체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균질 상태의 혼합물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잠시만요. 뭐 좀 확인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용액 자체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이제 그 혼합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용액은 기본적으로 그 액체 상태에서 특정 물질이 섞였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는 용액이라고 하고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용액의 구성 요소를 보면 솔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용질을 녹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금이라 생각하면 소금은 용질이고요. 이제 물이 용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존재하는 물질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용매가 적 용질을 적은 용매의 양으로 용질을 녹일 수도 있어서 이제 이거는 그 뭐 부분적으로 오케이.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어떤 그 용매의 종류에 따라 갖고 이제 꼭 무조건적으로 용매가 많을 필요는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셔서 하셔도 되니까 뭐 큰 건 아닌데. 그 용질은 이제 고체, 액체, 기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 봅시다. 탄산수라고 생각합시다. 탄산수. 탄산수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용질이 탄산일 겁니다. 용매가 용매가 물일 거고요. 예,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용질 자체가 꼭 고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항상 지내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펀더멘탈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고 물론 나중에 가서 더 아시겠지만 재밌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필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과지를 통과시켜서 이제 당연히 여과지를 통과되는 원리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자 크기 왜 이래? 죄송해요. 뭐 입자 크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여과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쭉 이제 흐를 텐데 모래 같은 것들은 못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과를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여과 말고 증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가 예를 들면 액체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있잖아요. 그럼 끓는 점을 활용해서 고체는 어차피 열을 줘도 액체로 일차적으로 가꾸기 때문에 그 액체를 기화시키고 고체를 남김으로써 증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필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높은 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과를 쓰는 게 좋을까 증류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증류식 방법이 훨씬 더 어 분리 액체 고체 기준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끓이게 되면은 여기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깐 여기서 달달달달달달 끓다가 이제 특정 지점에 가면은 여기서 온도가 차가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깐 이 기화된 그 액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실제로 액화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액화되는 지점에다가 이제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조절을 해 가지고 액화를 시키게 됩니다. 액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한 이제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어 또 다른 방법 중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용해도나 고체 표면의 흡착 능력을 이용하는 건데 그만큼 얘들이 표면에 잘 달라붙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체 혼합물 또는 액체 혼합물 분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고체랑 액체 기준이니까 워낙 또 다른 물질이니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체 또는 액체 이런 동일한 혼합물을 필터할 때 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실 크로마토그래피 말고도 이제 증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랑 B랑의 만약에 이제 A랑 B랑 만약에
만약에 A랑 B라는 용액 혼합물이 있을 때 A랑 B랑 끓는 점이 다를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끓는 점 활용해서 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온도 좀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류로 해도 되고 크로마토그래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액체 기체 어 그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 해서 휘발성 액체와 기체 혼합물을 가열된 유리관에 도입하면 유리관은 이제 점성이 큰 액체로 이제 표면을 코팅하는 고체가 씌워져 있는데 이제 반응성 없는 기체들 이제 튜브를 통과시키고 이제 액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고체 그 고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고체 내부에 이제 고체에 흡착되게 됩니다. 액체가 이제 고체에 흡착되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시 그 지시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흡착된 이 물질이 이제 그 고체 코팅으로 채워진 일반적으로 어 폴리머 멤브레인인데 폴리머 멤브레인에 이제 그 액체가 이제 흡착될 거 아니에요. 기체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질량이 변하는 걸 관측함으로써 어딨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흡착이 된 액체가 흡착이 되기 전이랑 되고 난 후랑 무게가 다를 거잖아요. 무게가 다르면 이제 표면을 코팅한 이제 그 무게별로 이렇게 디텍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어 기계에서 리딩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고 기본적으로 어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이제 모든 화학이 정량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이 실제로 우리가 통계 화학 영역이 있긴 하지만 어 거의 99%의 화학은 이제 정량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예민해야 되고 그 양에 의해서 실제로 화학 사고나 그 뭔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학적 측정 항상 미터법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논의가 되곤 합니다만 어 그 십신조막 기초한 체계 당연히 모든 이게 말이 좀 너무 웃기죠. 사실 이제 십신법을 안 쓴 데가 어딨나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다 십신법 체계라서 당연히 십신법을 쓰고요. 이제 당연히 지수도 쓰고요. 뭐 factor of 10 것들을 해서 이제 예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수 보면은 메가, 킬로, 데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원소 주기율표는 절대 외울 필요 없다." 한 것처럼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는 있되 이거를 예를 들면 메가가 나노보다 뭐 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만 정확히 몇 승까지는 '과연 이걸 알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표준단 미터를 쓰게 됩니다. 야드는 어 여기 야드보다 좀 길다라고 했는데 야드 자체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고 부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때 길이는 말 그대로 선과 선입니다. 선과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원적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0차원이 있죠. 0차원은 점이죠. 점이 0차원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2차원은 면이고요. 2차원 면이겠죠. 그러면 이제 x랑 y축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에다가 단위에다가 이렇게 2승을 씌우게 되고 여기는 여기는 1승. 근데 우리가 부피로 가게 되면 부피는 애초부터 입방 센티미터라고 해서 x, y, z축이 모두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x, y, z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cm는 1cm 세제곱 제곱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 그 세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쓸 때 이렇게 세 제곱미터를 단위 뒤에다 쓰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이 지수는 그냥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만 이 단위조차에도 이렇게 입박 센티미터 그, 그, 그 3승을 곱해주는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면이라면은 부피가 아니라 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터 제곱을 쓰겠죠. 선이게 되면은 그냥 센티미터 또는 미터만 쓰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미터만 쓰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럼 점은 뭐냐? 점은 없습니다. 점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인트로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라 이제 방향이 없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화학과 출신은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 2, 3이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은 X축 방향으로 1 움직이고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벡터네요. 네. 그냥 그냥 벡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 D는 단위가 딸 근데 이제 나머지 표준 단위는 미터로 쓰게 되고 미터보다 이제 미터 기준으로 통일하게 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D 길이로 환산한 거지만 얘네들은 이제 면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면이란다. 그 부피로 환산하게 되면 세제곱을 곱해 갖고 XYZ 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더라. 부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죠. 질량은 기본적으로 물체에 있어서 물질의 양에 대한 척도입니다. 중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량은 양에 대한 척도고 이제 최종적으로 무게는 얘네들이 얼마나 그 중력이랑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중을 주느냐. 실제로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덴시티 그 밀도라는 파라미터를 배우게 될 건데 이제 밀도가 이제 결국에 질량과 무게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하고 무게는 그 모든 물질에는 다 이게 질량이 있는 거고 무게는 이제 중력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측정되는 게 이제 그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이제 열적 흐름을 척도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의 물질을 열이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 뭐라 이제 모든 열의 시스템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섭씨, 화씨, 절대 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씨를 많이 사용하죠.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고 그리고 화씨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화씨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이 없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가시면 되고 이거 외워야 되나요? 하면은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전 나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좋을 것도 없지만 그렇게 도움될 만한 것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섭씨 얘네들은 이제 어는 점이고 얘는 끓는 점이죠. 212 파씨에서 끓고 얘는 100 도에서 끓고 얘는 0 도에서 얼고 얘는 32 파씨에서 얼고. 절대 온도는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파씨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 바닥에서는 절대 온도라는 걸 쓰고 실제로 절대 온도까지 도달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273 켈빈 즉 0 도를 273 켈빈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 그 물의 삼중점이라고 하죠. 삼중점을 우리는 273 켈빈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0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씨 0 도. 그래서 이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라 이런 영역이 아니고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음. 살짝 내용이 쪼끔 늦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뭐 OT니까 너무 사실 진도를 빨리 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262 디그리 셀시어스인 거를 이제 파렌하이트랑 켈빈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 여기 보면은 이거를 바꾸라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 그냥 넣으면 되죠. 넣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떤 물질은 이걸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어떤 물질이 1 그램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 미적분 배웠으면 다 아시겠지만 과연 그러면 얘는 1 그램일까요? 아니면 1.00001 그램일까요? 아니면은 0.9999998 그램일 6 그램일까요? 근데 그냥 우리는 특정 그냥 기준을 가지고 1.0 그램 또는 뭐 1.000 뭐 1.0 그램 또는 1 그램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유효 숫자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 생각하면 되고 가장 그러면 우리가 유효 숫자가 몇 개냐 얘 같은 경우는 5 개가 될 거고 얘는 1 개일 거고 얘는 6 개일 거고 근데 이거의 목적은 모든 측정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불확실성을 최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실 이제 그 유효 숫자 자체가 모든 리스크를 다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제 우린 significant digit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부피 측정의 불확실성. 대용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적은 용량에서는 이렇게 측정이 됐다 칩시다. 훨씬 더 정밀하게 된 거죠. 뷰렛에서는 훨씬 더 정밀하게 됐다. 뷰렛에서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어떤 게 더 정확하냐 하면 당연히 뷰렛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똑같은 숫자인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그러면 몇째 자리까지 계속 표기를 해야 될까 한다면은 어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위에 매치기에 의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매치게 되는데 정확히 이게 뭐 8.0 인지 9.0 인지 분간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사실 8.0 으로 읽는 게 맞긴 하지만 8.001 인지 8.0001 인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이 유효 숫자가 많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측정 방식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은 각 측정값이 몇 개의 유효수치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단순합니다. 앞에 있는 이 숫자들만 잘 읽어 주시면 됩니다. 4 개랑 3 개. 그리고 여기는 앞에 자리는 스킵하고 뒤에 4 개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숫자가 카운팅 되는 그러니까 뒤에 거 왜 여기는 카운팅했냐 하면은 여긴 뒤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유효 숫자는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뒤에 있는 0은 유효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측정을 자세하게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는 0 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4 개, 3 개, 4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측정값이 500 g인 경우에는 3 개의 유효 숫자, 2 개의 유효 숫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500 유효 숫자 1 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자 예제를 풀어 보면은 35 분간 정맥 주사를 투여한 다음에 이 환자에게 몇 밀리그램의 항생제가 투여해야 되는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40 점. 당연히 분당 이렇게 들어가니까 35 분이 지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유효 숫자 3 개였잖아요. 유효 숫자 3 개고 시간은 2 개입니다. 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 정확히 표기하면 사실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유효 숫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을 할 때는 아 유효 숫자 2 개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워낙 그 1 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 저는 어찌 됐건 이 분야로 답벌이를 하는 사람인지라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유효 숫자는 무조건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 우리가 단순하게 표기할 때는 그냥 좀 짧게 해서 4.0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료 계열이나 실제 그 좀 사람 생명이 오가는 곳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유효 숫자를 짧은 쪽으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유효 숫자 중요합니다. 분명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측정에 따라서 유효 숫자를 최대한 많이 도출해 내는 게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 이렇게 뭔가 딱 잘라 갖고 2 개로 표시한다라는 거는 1 학년 수업이고 아직은 그냥 개론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효 숫자를 이제 만약 두 자리의 유효 숫자를 요구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맞춰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두 자리의 유효 숫자를 요구하게 되면은 뒤에 다 뒤에 다 자르는 거죠. 음. 뒤에 다 자르는 거죠. 근데 덧셈과 뺄셈에서의 유효 숫자 약간 곱셈이었죠. 곱셈에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덧셈 뺄셈에서 소수점 여기서는 이제 각집전의 양에 따른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즉 소수점 자리의 수를 비교해야겠죠. 결과의 소수점 자리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갖는 자릿수와 같아지면 따라서 가장 적은 소수의 자리의 수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세 자리까지 나타내고 여기서는 한 자 그 0 자리 소수점 0 자리겠죠. 여기서는 한 자리까지. 토탈 무게는 이제 0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exec 넘버가 있고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 공식 이제 나중에 가면 공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유효 숫자는 여기서 넘어가고 유효 숫자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공식에는 이제 그 정확한 값들 이제 여기서 딱 픽스드 파라미터가 있어요. 픽스드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어떤 일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그 고정된 수. 여기서 1.8 이랑 32는 정확한 값이겠죠. 요수자의 제한이 없는 거고. 근데 TC랑 TF는 변하겠죠.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1.8과 32는 그 정확한 값을 나타내는 수, 즉 exact number라고 합니다. 단위 변화는 이제 디멘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 없습니다. 단위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리터는 1000cm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곱할 때 이거는 이 부피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네. 이건 뭐 사실 네. 이 단위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어 예를 들면 우리는 미터계를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국계랑 미터 영국계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미터계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미터계는 항상 쓰고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인치 변환 이제 유닛 변환에 대해서 해서 이제 1.5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미터로 바꾸고 1 차적으로 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에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시켜 줬는데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 풀이가 막 옳은 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이게 나중에 가면 상식적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영국계를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터계는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했을 때 '아 10의 마이너스 6 승이구나.' 뭐 이 정도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기준을 말하지 않을까. 예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로 할게요. 어차피 거의 끝나 갖고 다음 강의에 이제 쭉 공유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그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메일로 주십시오. 그 문자로 주시는 건 저도 좀 약간 전화나 문자로 주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이메일로 주십시오. 네.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